여러분들 안녕하세요. 42회 TAT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저번 주까지 여러분들 35회부터 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봤을 건데요. 오늘은 42회를 마지막으로 수행평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관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익숙해졌겠죠. 자, 정승철 씨의 3월분 급여 자료에 관련돼서 수당 공제 등록해야 되는 자료가 자료 2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3월달 구체적인 금액이 자료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평가 설명과 자료 설명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3월달 급여 자료가 지금 요만큼이 있다는 것을 주어졌는데요.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급여 지급일을 아직도 확인하지 않는 친구들은 꼭 급여 지급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3월달 급여 귀속연월일이 3월달인데 이거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지급하는 걸로 검색하면 되겠습니까? 네, 4월 10일에 우리는 급여를 지급한다 라고 검색하면 되겠죠. 입력하면 되겠죠. 하나 알아두시고요. 사회보험료에 관련된 것들은 자동으로 계상된다, 공제된다 라는 것이고요.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첫 번째로 수당 등록을 하라는 문제를 봤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수당 공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실제 자료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했으면 맨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서 입력했었죠. 그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급과 상여는 기본 설정대로 되어 있으니까 냅두면 되고요. 직책수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책수당은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배웠으니까 그거 아닌 이상은 우리 일반적으로 다 과세 처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직책수당은요. 여기 나와 있으면 직책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별로 일반 사원들보다는 당연히 수당을 더 받고 있겠죠. 자, 이거에 관련된 직책수당은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네, 과세 처리하는 수당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선생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직책수당 혹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 자격수당 아니면은 오랫동안 일한 사람 이제 똑같이 볼 수 있겠죠. 근속수당 이런 것들은 다 과세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자, 10대 보겠습니다. 10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2학기 때부터 많이 배웠으니까 10대는 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까? 비과세 처리할 수 있어요. 자, 비과세 처리할 수도 있고요. 사실 과세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키포인트는 뭐였죠? 네, 문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10대를 비과세 처리하는 거는요. 밥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붙어야지만 우리가 식대라고 하는 수당을 받을 때 비과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뭘로 하라는 뜻입니까? 비과세 처리하라는 뜻이죠.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아둘 것이 식대는 그러면 월 한도가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잠깐만 보시면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만 원을 우리가 급여 자료에다 입력을 하면 여러분들의 비과세로 수당 등록을 해놓는다면 10만 원은 비과세 처리되고요. 그리고 5만 원은 과세 처리되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존에 기출문제 풀었을 때 나왔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과세 처리할 수 있어요? 비과세 처리하는 거예요? 네,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항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교재에서는 봤을 때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것들 이제 비과세라고 배웠는데 선생님이 한 개만 더 알아두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직무발명보상금입니다.
자, 회사에서 이제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회사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것들을 여나 봐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뭐 다양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뭐 경진대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포스터 대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그림 그리거나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해서 대회에 참가하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도 문화상품권을 주는데 당연히 회사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상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이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직무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다면 회사에서 당연히 그 사원에게 상금을 주고 있는데 이 상금에 대해서 또 과세 처리를 하면 그 사원이 굉장히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사의 국가 기술력을 높여줄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런 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 처리를 일정적으로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이 바뀌면서 한도가 500만 원까지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무 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세요. 네, 마지막으로 국외근로수당입니다. 외국에서 일하면 파견을 나가서 외국에서 일하는 사원들에게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세 처리를 하나요? 비과세 처리를 하나요? 네, 비과세 처리한다고 배웠죠? 근데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알아두도록 합시다. 국외근로수당은요. 코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10번 코드가 있고 9번 코드가 있어요. 9번 코드, 10번 코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국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을 한도로 우리가 100만 원을 한도로 국외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 강도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특이한 상황에서 발열을 해주는데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우리가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였죠? 네, 맞아요. 해외에 나가서 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혹은 배를 타면서 일을 하고 있다. 원양어선 이런 경우가 있으면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이라든지 아니 일반적인 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국외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까지만 한도를 정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해외 지사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래요. 정승철 씨 사무직 직원이라고 하니까 이거 코드 몇 번 골라야 되겠어요? 9번 코드로 비과세 눌러주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네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크게 식대, 직무발명, 국외 근로수당에 관련된 거는 비과세 처리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수당공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 바로 3월달 월급이니까 3월 고르면 돼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주의해 주세요.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할 때 먼저 날짜를 치고 지급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방금 구분했었던 수당 공제 등록 들어가서 입력해 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직책수당 이렇게 쓰면 되고요. 직책수당은 과세 항목이니까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식대는 비과세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코드가 나오는데 2번 식대로 눌러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 발명 보상금 이렇게 해서 이것도 비과세 처리한다 그랬죠. 자,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직무 발명 보상금 17번 코드로 있습니다. 요거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국외 근로수당 있습니다. 요거는 비과세 처리로 국외근로, 연장근로 아니고요. 9번, 10번 국외근로 있죠? 방금 아까 일반 사무직이니까 9번 코드 골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요. 엔터 끝까지 치면 요렇게 네 가지 상황을 입력하면 되겠죠. 과세 하나, 비과세 3개 이렇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속 연월일부터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 보세요. 상여금이 나와 있죠.
그리고 평가 문제 2번에 단 구분을 2번 급여 플러스 상여로 하세요 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2번으로 눌러주시고요. 이거 2019년도 문제가 아니고 2020년 문제네요. 2020년 아까 다음 달 10일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죠? 4월 10일 이렇게 해서 입력하겠습니다. 정승철 씨에 관련돼서 입력하는 거니까 여기 비어 있지요. 여기다가 210만 원부터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여금 5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 식대 15만 원. 일단 여기는 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적는 거야. 직무별명보상금, 국외 근로수당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비과세가 260만 원이 뜨는데 이거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이 옆에서 한 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3월 달 거니까 3월 달 거 현재 사원만 잠깐만 이렇게 클릭해 보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누른 거에 따라서 쭉 입력이 되는데,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식대는 한도가 얼마라고? 1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어 있고요. 5만 원은 과세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 문제 3번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누르라 그랬으니까요. 이거 끄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서 저장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가서 3월달 월급이니까 기속기간은 3월부터 3월로 쳐야 되고요. 지급기간 아까 언제 준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4월부터 4월까지로 치면 방금 우리가 입력한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확인한 다음에 뭐 따로 입력해야 되는 거 없으니까 저장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지요? 1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2번 문제는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일용직 사원 등록하는 것도 하나만 알아두면 금방 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용직 근로사원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급여가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1급을 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요,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원 등록도 우리가 사원 등록하는 데가 아니라 일용직 사원 등록하는 거에서 입력을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김춘삼 씨에 관련돼서 2020년 9월 8일에 들어온 직원인데 급여를 68만 원 받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일단 하루에 17만 원을 받았는데요. 총 며칠 일한 사람이에요? 4일 동안 일한 직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일은 어떤 날에 일했냐면 9월 8일, 9일, 11일, 12일 날 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놨다가 우리 입력할 때 사용해야 되니까요. 알고 계시고요. 자,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제를 내역이고요. 이제 방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만 해당되는 걸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없는 걸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원 등록을 하는데 코드가 1000번으로 등록을 하고요. 우편번호는 그냥 입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급여 내역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상황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화면으로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요거는 끄고, 자, 일용직 사원은요, 여기 아니고 여기 일용직 사원 등록이죠? 여기 들어가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여기다가 아까 코드는 1000번이라고 입력하라 그랬고요. 김춘삼씨 입력하는 거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공 21년 122 9103 하시고, 입사 연월일이 2020년에 9월 8일에 들어온 사람이고요. 우편번호 안 쓰고 그냥 선생님 여기다 바로 칠게요. 서울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도곡동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다른 내용 없으니까 안 적고 중요한 건 이제 이 밑인데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아까 힌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이 있는데 매일 지급은 말 그대로 하루 일하고 하루 주고 하루 일하고 하루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정 기간 지급은 아까 4일 동안 일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4일 동안 다 일하고 나서 한꺼번에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0번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고요. 14번에는 1급 급여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하루 일하고 얼마 받는다 그랬지? 17만원 받는다 그랬으니까 17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고용보험만 건드린다 그랬는데 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 하고요. 이제 급여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급여 입력은 바로 옆에 있는데 방금 9월달 거 바로 당일날 준다 그랬으니까 9월부터 9월까지로 입력하면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사람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거죠. 우리가 9월 동안에 4일간 일했으니까 4일 동안 일한 거를 X 표시되어 있는 거를 한 번씩만 눌러주면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아까 언제 일했냐면 8일, 9일, 11일, 12일. 이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1급이 계산돼가지고 총 68만원 받은 금액이 똑같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여기 보시면 옆으로 넘겨보시면 고용보험만 적용이 돼서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줘가지고요. 우리가 17만원을 하루에 받는데 1360원을 자동적으로 세금으로 낸 다음에 예수금으로 떼어낸 다음에 실제 지급하는 거는 16만 8,640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끝나는 거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들어가서 지금 9월달 거니까 9월달 걸로 다시 한번 조회해서 저장시킬게요. 자, 9월달 거 아까 여기에 있었는데 3, 4월달엔 여기에 있었는데 이 사람 지금 방금 우리 직원은 일용근로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렇게 조회하면 마지막으로 저장 눌러서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마무리할게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 박수영 씨의 원말 정산 자료이고요. 이제 이 박수영 씨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이렇게 두 명이 부양가족으로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판단을 한 다음에 뒤에 국세청 자료 등을 확인해보고 입력하면 되겠죠. 자, 모두 박수영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사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 부양가족들이 나이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 혹은 소득 기준에 충족을 하는지를 먼저 구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은 무조건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이 되는 걸로 간주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안영미 씨는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나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기준 되는 거고요. 다행히 소득도 없으니까 소득도 기준에 충족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직계 비속들도 다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이 기준 확인하면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나이를 확인하면 되겠죠. 박준우 첫째 아들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니까 15년생, 즉 2020년에서 15년도 빼면은 5살이니까 나이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20살 안 넘으니까요. 자, 박선우도 2020년 올해 태어난 아기니까 당연히 나이 기준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 안영미 씨는 박선우를 올해 출산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안영미 씨가 박선우 씨를 올해 출산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거 의료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의료비는 나이 기준과 소득 기준을 어떻게 본다 그랬죠? 아프니까 일단 모든 국민들 한도나 꼭 쓰면 안 되는 것 제외하고는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랑 소득 기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안영미 씨 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영수증을 박수영 씨가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게 세법이 개정되면서 산후조리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1회당 얼마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산후조리원도 이제 엄청 좋은 데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데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200만 원이 들었으면 200만 원까지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막 한 7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도에 적용해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용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 배웠습니다. 신용카드는 우리가 나이 기준 말고 소득 기준 확인한다 그랬는데 지금 얘네들 소득 부양가족들은 소득 기준이 다 충족하니까 입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초점은 총 그 지급액이 있는데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내 신용카드를 1년 동안 뭐 얼마 썼다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 중에서 회사 경비로 받았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회사 경비로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회계 처리할 때 배웠겠지만 출장 갔을 때 돈이 모자라서 만약에 내 돈을 쓰면 당연히 회사에서 돈으로 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포함시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제외시켜주는 거래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자녀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미취학 아동입니다. 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미취학 아동. 자, 그러면 지금 교육비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볼 거예요. 현장 체험 학습을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비는 일단 나이 기준이랑 소득 기준 중에 어떤 거 확인하죠? 나이 기준 안 보고요. 소득 기준 확인합니다. 자, 근데 이 현장 체험 학습비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장 체험 학습은 당연히 갈 수 있어요. 자, 근데 미취학 아동을 가는 거랑 미취학 아동이 가는 거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가는 거랑 달라요. 현장 체험 학습을 미취학 아동이 가면 이거는 인정할 수 있다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입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학교, 공교육에서 통해서 갔다. 자, 이거는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한도가 얼마까지였어요? 30만 원까지였습니다.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좀 이따 입력해 볼게요. 자, 마지막 박수영 씨는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요. 기준시가가 2억 8천만 원인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이게 월세 세액공제에 해당하니까 입력해봐라 라는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월세 세액공제 배웠는데요. 월세 세액공제는 자기가 내는 월세 총액의 10% 혹은 12%를 받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준이 있겠죠. 너무 비싼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에 살고 있으면 아무리 월세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뭐였냐면 다시 쓸게요. 기준이 뭐였냐면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혹은 또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국민주택 규모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민주택 이하인 경우. 그래서 여기 박수영 씨는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서류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서류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는 지금 안영미 씨가 아까 산후조리원 갔다 그랬는데, 자, 금액을 한 번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산후조리원 가서, 땡땡 산후조리원에 가서 200만 원을 썼어요. 아까 한도 얼마라 그랬지? 200만 원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번씩 입력해 볼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은요,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F2번 눌러서 박수영 씨 골라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을 할 때에는요.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는 각각의 탭에서 입력해야 되고요. 여기에 제 배우지 않은 소득공제, 뭐 보험료라든지 교육비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소득공제에서 입력합니다. 근데도 거기도 없다. 그러면 이제 정산명세서에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까 의료비였으니까 어디서 입력하면 돼? 의료비 탭에서 입력하면 되겠지. 그러면 의료비에 들어가서 이제 안영미 씨가 입력한 거, 쓴 거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안영미 씨 골라주시고요. 자, 얘들아, 뿅뿅뿅뿅 표시되어 있는 거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국세청 마크가 찍혀 있는 종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이라고 골라주셔야 되고요. 지금 한 줄 있으니까 한 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산후조리원 2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엔터를 치다 보면 산후조리원이 맨 끝에 나오는데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한도가 있었으니까, 제한이 있었으니까 맞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안영미 씨는 소득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아까 지금 1년 동안 2,900만원 요만큼 썼는데 지금 회사 직원 카드로 얼마 쓴 거예요? 자, 요거 쓴 거죠. 지금 이 금액을 먼저 친 다음에 여기에서 회사 경비를 빼주시면 됩니다. 543200. 자,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다 쓰냐면 똑같이 신용카드 탭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의료비, 기부금 옆에 신용카드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지금 두 줄이 한 세트인데요. 국세청 자료 밑에 찍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 도서관 간 거, 전통시장 간 거, 대중교통 탄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신용카드 여기다가 입력하면 되겠죠? 방금 요거 금액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28745 037 이렇게 하면 끝. 네. 자, 나머지 교육비 납입 증명서네요. 자, 교육비 우리 소득 기준만 확인해서 입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박준우 씨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기가 현장 체험학습비를 낸 거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가지고 왔다. 이거 입력할 수 있다 안 된다? 입력 못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99만 9천 원은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교육비에다가 입력을 하고 싶으면 어디서 입력해야 돼? 소득공제 들어가서 입력하면 되겠죠. 옆으로 쭉 당겨 보시면 교육비란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입력하면 지금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월세 납입 영수증입니다. 임대인의 정보가 나와 있고요. 임차인은 박수영 씨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주소가 관악구 신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월세 금액이 나와 있어요. 한 달에 월세를 60만 원씩 주면서 살고 있네요. 자, 이거 우리가 2020년 지금 기준이니까 2020년 동안에 그러면은 지금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세를 다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만 원을 12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은 720만 원만큼 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월세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총액에서 10%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720만 원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못 찾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는 어디서 입력해야 될까요? 정산명세서에 가야 되겠죠. 자, 정산명세서에서 월세 찾아주세요. 여기는 소득공제고 여기는 세액공제니까 월세 세액공제는 맨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박수영씨 골라서 쓰지 마시고 임대인 이아름씨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3518 그 다음에 아파트였으니까요. 그리고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렇게
지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2길 15 하고 제일 아파트 있죠. 302호 치시고요. 임대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다. 자, 월세액에다가 1년 동안 내는 거 전체 금액 적어달라 그랬죠? 720만원으로 적어주셔야지. 확인 누르면 여기에 10%인 72만원이 세액공제 금액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42회 설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꼭 원격 수업 주간에 다시 한번 수행평가 점검하셔서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수행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